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2020년 새해 첫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지난 한 해 우리 사회에 등장했던 개혁 이슈 두 가지 중 하나가 바로 언론개혁입니다. 아마 새해에도 이 이슈가 계속해서 거론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한 방송사의 신년 토론에서도 그 첫 주제가 언론개혁이었습니다. 토론방송임에도 꽤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고도 하던데요. 혹시 여러분도 보셨습니까? 개혁의 열망이 꿈틀대는 곳, 언론계에도 새해, 새 바람이 불까요? 2020년 첫 주말, 1월 4일 토요일 순서 바로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조수진 국민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2020년 새해 첫 시간입니다, 교수님. 네. 네, 새해 우리 언론계에는 어떤 화두들이 떠오를까요? 네, 지난해 언론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는 언론 개혁이었는데요. 네. 올해도 역시 언론 개혁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어지겠죠. 워낙에 지난해 문제들이 많이 노출이 되고 지적이 되온 터라서 올해는 아무래도 그 하나하나가 어떻게 변화돼 가는지 저도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우려되는 부분도 사실 많습니다. 올해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네. 4월에 있을 총선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또 한 번 이제 경마 저널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총선으로 인해서 그런 영향들이 포털, 유튜브 등과도 연결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 역시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디어 환경 역시 빠르게 변화되고 있고 그 가운데 지난해 새롭게 부각된 문제들, 특별히 이제 유튜브 저널리즘에 대한 이야기가 올해도 여전히 이슈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이 가운데 지난해 각 방송사별로 출입처에 대한 새로운 의지들을 표명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신년 토론회를 끝으로 앵커 자리에서 물러난 손석희 사장에 대해서 여러 이제 말들이 많았는데 네. 우리나라 뉴스 앵커 제도에 대한 변화도 이제 한 번쯤 좀 짚고 넘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총선을 앞둔 경마 저널리즘, 또 유튜브 저널리즘, 출입처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앵커 제도까지 올 한 해 다루실 내용들을 미리 좀 일갈해 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 이어서도 올해도 계속해서 이슈가 될 거다라고 보신 그 첫 번째 이슈, 언론개혁. 네. 1월 1일이었죠. 새해 첫날 있었던 JTBC 신년 토론회에서도 이 언론개혁 이슈를 놓고 진중권, 유시민 등 그런 논객들이 날선 공방을 좀 벌였어요. 네, 그랬습니다. 이날 이제 시청률이 닐슨 코리아 집계로 8.262%로 그 비지상파 시청률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상당히 높았어요. 높죠. 네. 이제 그만큼 관심이 많았다는 건데요. 전반적으로 토론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들이 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왜 언론 개혁 토론이 아니라 살풀이 마당이 돼야 했을까라는 네. 표현을 쓴 칼럼도 등장을 했는데요. 진중권 전 교수의 시작부터 보여준 태도 등 여러 토론의 자세, 문제점들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대에 못 미치는 토론이었고요. 언론 개혁에 대해서 새로울 게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네. 또 손석희 사장의 마지막 진행에 대한 아쉬움도 많았고요. 그래서 생방송 중 댓글을 저는 이제 쭉 같이 보면서 봤는데 네. 댓글도 대부분 지금 얘기했던 이런 비판의 내용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이날 내용도 보면 유튜브 저널리즘에 대한 문제, 확증 편향 문제, 양극화 문제들이 주요 흐름인데요. 이게 다 언론의 신뢰도와 또 관련이 되는 문제들입니다. 네. 시작이 기레기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언론을 신뢰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이죠. 지난해 여러 통계에서 말해주듯이 우리나라 언론의 신뢰도가 최하위고 그러다 보니까 정보를 얻는 창구가 유튜브로 옮겨가는 또 그러면서 생기는 양극화 문제들, 이전
점이 하나가 이제 거론이 됐고 지상파는 또 지상파대로 신뢰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저널리즘의 위상을 지키고 유튜브는 대안 언론으로서 역할을 한다면 하는 그런 바람도 좀 나왔었습니다. 네. 그 패널들이 제 몫을 못했다라는 비판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네. 언론개혁이 주제였으면은 다른 분이 아니라 우리 조수진 교수님을 불렀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건 아니고요. 그거는 조금 아쉬웠어요. 이제 그 토론회가 이틀 연이어서 이어졌었잖아요. 네. 근데 네. 그 패널들이 다 남자들로만 구성이 됐더라고요. 이제 그런 점들은 사실은 그 여러 좋은 전문가들 사실 되게 많거든요. 네. 이제 그런 점들은 저는 이제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번 토론이 주목을 받았던 것은 이 언론개혁, 물론 기대에 못 미쳤다고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최근 조국 전 장관 관련 이슈를 놓고 벌어졌던 진중권, 유시민 네. 이 두 분의 설전이 좀 더 크게 다가와서 그런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결국 신년 토론이 어떤 정작 주제였던 언론개혁보다는 역시나 두 분의 말싸움으로만 끝난 게 아닌가라는 씁쓸함이 좀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화가 난다. 네. 이런 댓글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보면서. 네. 근데 이제 저도 이 토론을 보면서 느낀 건 이제 시민들의 눈높이를 참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대중들이 여기저기로 무조건 따라가지 않습니다. 대중들의 눈높이, 정보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대중들의 이동을 이렇게 지적만 할 게 아니라 그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를 만들어가야 하는데요. 최근 공개된 언론 수용자 조사들을 보면 알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네. 지난해 발표됐던 조사들과 또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결과가 최근 발표됐는데 수용자들이 예전과는 달리 한 언론사만 무조건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 또 언론이 보여주는 행태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공개한 2019년 언론 수용자 조사를 살펴보면은요, KBS가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 또 신뢰할 수 있는 매체 1위로 올랐습니다. 네, 새해를 코앞에 두고 발표가 됐는데, 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 수용자 조사 결과, KBS가 아주 오랜만에 수위로 올라섰어요. 네.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를 물은 결과 KBS가 2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네.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16.5, 30대 18.5, 40대 21.8, 50대 28.1, 60대 이상은 49.9%로 연령이 높을수록 KBS를 영향력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2위는 포털 네이버, 또 3위는 JTBC, 4위는 MBC, 5위는 YTN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 부분에서도 KBS가 26.1%로 1위였습니다. 네. 이 2019 언론 수용자 조사는 언론재단이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지난해 6월 13일부터 7월 18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국민 5,040명에게 컴퓨터를 이용한 대면 면접 방식으로 진행한 건데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이 조사 바로 직전에 6월 15일에 네. 언론재단이 옥스퍼드 대학교 부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와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을 때는 신뢰도와 관련해서 JTBC, YTN, KBS, SBS, MBC 순으로 조사가 됐었거든요. 네. 바로 직전이었는데요. 네. 그리고 시사인이 실시한 2019 언론 신뢰도 조사에서는 JTBC 유튜브, KBS 순으로 나타났었고요. 조국 보도와 관련해서 조사한 미디어오늘과 리서치뷰 여론조사에서는 MBC가 1위, TV조선이 2위, KBS가 최하위권에 머무르는 결과를 보이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결과에서 보여주듯이 이슈에 따라 어떤 보도 행태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대중들의 평가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 언론을 신뢰하지 않고요. 대중들은 자신의 성향에 맞는 언론사를 직접 선택하는 적극적인 그런 수용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보 뉴스를 접하는 매체도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고요. 네. 보통 이렇게 한 언론사의 신뢰도라는 게 이렇게 뭐 조사 기관이나 아니면은 어떤 조사 기간에 따라 이렇게 확확 바뀌거나 하지 않았잖아요. 지금까지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있었던 조사 결과를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뭔가 이렇게 계속 바뀌고 있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번 조사 결과에 보니까 영향력 있는 언론의 1위가 KBS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네. 2위가 포털인 네이버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포털도 언론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 조사에서 포털이 언론으로
언론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64.2%나 됐는데요. 20대가 76.8%, 30대가 74.4%, 40대 71.8%, 50대가 67.4%, 60대 이상이 41.5%로 나이가 어릴수록 포털은 언론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높았습니다. 네, 20, 30, 40대에서. 네. 여기서 보면은 이제 특히 2위를 기록한 모바일 인터넷이 60대 이상 연령층을 제외하고는 전부 90%가 높은 이용률을 기록한 점이 눈에 띕니다. 그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20대가 99.9%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전부 다 이 그쵸? 모바일 네.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이용한다. 이렇게 네.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뭐 30대, 40대, 50대 다 90%가 넘었고요. 네. 60대는 55.7%. 사실 55.7%도 높은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는 이 언론과 플랫폼 이 경계가 참 모호해지고 있다라는 반증인 것 같아요. 네. 이렇다 보니까 그냥 뉴스를 접할 뿐 그게 어느 언론사에서 썼는지 소비자들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포털 사이트를 통한 뉴스 소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이제 뉴스를 생산한 언론사의 존재 인식이 어렵고 네. 선택권이 이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 의제 설정이나 여론 수렴 기능이 왜곡될 우려가 있고요. 네. 또 이용자의 시선을 끄는 자극적인 헤드라인, 실시간 인기 검색어를 통한 이용 습관, 이용자의 개인의 관심사를 다룬 뉴스에만 노출되는 현상, 또 지식의 편중, 정보 편식의 문제들이 주로 지적되는데요. 이 조사에서 언론사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인터넷 포털 뉴스가 29.2%, 메신저 서비스 4.5%, SNS 3.7%,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4.5%였습니다. 네. 이번 조사 결과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이용률도 큰 폭의 상승률을 나타냈다고요? 네. 디지털 플랫폼 이용률 쏠림 현상이 이렇게 두드러졌는데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은 유튜브가 역시 97%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올해도 네. 유튜브 저널리즘에 대한 이야기들 아마 계속될 것 같고요. 네. 지난해 유튜브 저널리즘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는 수준이었다면 네. 제가 이제 여러 세미나도 굉장히 많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대부분이 이제 현황과 문제점 진단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이제 올해는 대안을 또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아마 모색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올해는 이제 언론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 또 생산 관행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어떤 식으로 언론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변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미디어 환경 변화라는 이런 외적 요인에 기존 언론이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방향을 잡아가는데 수용자를 얼마나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또 수용자는 어떤 자세로 언론을 바라봐야 하는지 이런 점들에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열린 라디오 YTN 청취자분들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네. 적극적인 미디어 수용자들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네. 문제는 저희 방송을 안 들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네. 많이 좀 알려주셔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새해 전망 그리고 새해 첫날부터 있었던 언론개혁과 관련한 토론의 내용까지 이렇게 전해주셨는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수진 국민대 겸임교수였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YTN 뉴스 FM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애정어린 비판을 직접 달려가서 들어보는 열린 마이크.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YTN 라디오의 진정한 서포터즈, 애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열린 마이크. 오늘도 김예은 리포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새해 첫 주인데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첫 주에 어떤 애청자분을 만나고 오셨어요? 네, 새해 첫 주. 이번 주는요, 과천에 거주하고 계신 심상구 청취자님을 만나 뵙고 왔는데요. 심상구님은 지난 36년간 열심히 다니던 직장을 정년퇴직으로 마무리하시고 지금은 행복한 노년의 삶을 즐기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먼저 어떤 분인지 심상구님의 소개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과천에 살고 있는 심상구입니다. 30여 년간 교직 생활을 했어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지금 60살이 다 돼가는 제자들이 가끔 와요. 그 제자들하고 같이 등산도 하고 음식도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행복하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30년 교직 생활을 마감하시고 이제 은퇴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벌써 제자들이 60. 환갑이 다가오는 제자들도 있으시다니까. 네. 네. 꽤 오래 교직을 하셨던 분인데. 네. 저는 인터뷰하면서 심상구님이 60대이신 줄 알았어요. 정말로. 그 정도로 정정하셨는데. 아, 그러면 70대세요? 지금은 79 정도 되셨는데 2002년도에 정년 퇴직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2002년이면은 벌써 퇴직하신 지도 20년 가까이 되셨네요. 그렇죠. 그런데도 아직까지 찾아오는 제자들이 있어서 참 멋있으시더라고요. 또 심상구님은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밖에 없는 다른 한 가지 이유도 갖고 계셨는데요. 바로 봉사를 정말 열심히 하고 계셨습니다. 아하. 네, 수지침을 직접 배우셔서 네. 현재 노인들 대상으로 이 수지침 봉사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과천시에서 수지침 봉사회에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로당이라든가 요양원 등등 다니면서 수지침 봉사도 하고 또 제가 보이스카우트 하면서 익혔던 하모니카를 불어드리고 노인분들을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하면서 봉사활동하니까 시간이 정말 즐겁습니다. 매일매일 이런 봉사활동하는 게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행복하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보통 직장을 그만두고 나면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 그동안 나를 위해서 살았던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볼 것을 많이들 권한다.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실제로 또 이걸 이렇게 삶에서 실천하고 계신 분을 제가 오늘 만나 뵙게 됐네요. 네. 사실 79이라는 이 심상구님의 연세만 봐도 사실 심상구님이 봉사를 받아도 네. 이상하지 않을 나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런데 너무 정정하신 건강한 상태로 정말 이렇게 열심히 매달 이 봉사활동을 하고 계셨는데요. 오히려 요양원 같은 데 가셔서 네. 또 수지침도 놔드리고 네. 하모니카 연주도 하신다고 아까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본인이 스스로 행복함을 더 많이 느끼시고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환갑이 넘은 제자분들이 지금까지도 이 스승인 심상구님을 찾아오는지 알겠더라고요. 네. 정말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한편 심상구님은 저희 YTN 라디오를 애청치하고 계셨는데요. 이어서 들어보시죠. YTN 라디오를 듣고 있으면 세상 돌아가는 소리를 다 듣고 알고 깨우쳐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YTN을 참 즐겨 듣습니다. 뉴스 앤 뮤직이라고는 그런 프로그램 밤에 있어요. 나이가 많이 들으니까 밤잠이 좀 적거든요. 그럴 때 아주 참 다정한 친구입니다. 잠시라도 이 라디오를 안 들으면 답답해요. 그래서 저는 라디오에서 뉴스를 듣고 또 음악을 듣고 그럽니다. 밤에 밤잠이 없어져서 나이니까. 근데 밤에 뉴스도 듣고 음악도 듣고 뉴스의 뮤직이라고 하셨는데 아마 한밤의 음악여행 저희 밤에 방송되는 음악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을 많이 애청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그 음악 프로그램을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매번 듣고 계셨고 이외에도 좋아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12시 조연지입니다. 조 부장님, 제가 의견을 낸 일도 있었는데 조 부장님이 친절하게 잘 읽어주셔가지고 어찌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밥은 굶더라도 우선 조 부장님 방송을 들어야 돼요. 조연지 아나운서가 교주입니까? 밥은 굶더라도 꼭 들어야 하는 방송. 네. 예, 뉴스 FM 조연지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연지입니다 프로그램 말씀하시면서 그냥 웃음이 터져 나오셨어요. 맞아요. 흐뭇한 아빠 웃음이. 맞습니다. 네. 계속 저랑 인터뷰 하시면서도 조부장, 주부장 이렇게 호칭을 부르시는데 네. 진짜 한 번도 안 뵀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10년, 20년 알고 지내온 것처럼 정말 친근감이 많이 느껴졌고요. 또 이어서 YTN 라디오의 아쉬운 점도 전해주셨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올 때 음악을 듣는데 지금 음악들은 우리하고 안 맞아요. 옛 정서가 담겨져 있는 그런 음악이 좀 한 번씩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가곡이라든가 옛날 동요 참 좋죠. 금년 한 해도 YTN과 함께 즐거운 그리고 행복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YTN 화이팅!
아, 감사합니다. 심상구 선생님. 네. 아, 저희는 밤에 잠을 안 자고 주로 돌아다니거나 이렇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79에 우리 심상구 선생님처럼 밤잠을 이루지 못해서 또 이렇게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시는 애청자분이 있다는 거 새삼도 알게 됐고요. 이런 분들의 니즈에 맞는 옛 정서들도 담고 있는 노래들 선곡 바란다고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예은 리포터 새해에도 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YTN 라디오를 애청해 주시는 우리 또 애청자분 한 분을 모셔오셨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의 가치와 나눔의 의미를 생각해봅니다. 열린 라디오 YTN.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서로 덕담들 주고받는데요. 취직했니? 결혼은 언제 하나? 요즘은 이런 얘기를 젊은이들에게 무심코 물었다가 눈치 없는 어른이 되기 십상이라고 하죠. 어느 사회든 주축 그리고 중심축이 되어야 할 청년 세대. 하지만 정작 청년들은 앞장을 서자니 늘 먹고 사는 일에 콧받들이고 하루하루가 사는데 급급하다고 하는데요.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이런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청년의 먹고 사니즘. 오늘이 그 두 번째 순서인데요. 새해인 만큼 요즘 젊은이들 말로 아주 힙한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잘하던 일 관두고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20대라고 하는데요. 왜 그런 선택을 한 걸까요? 청년의 먹고 사니즘과 좀 엇나가 보이기도 합니다. 정다연 녹색당 비례대표 예비후보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녹색당 비례대표 예비후보 정다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아, 목소리에서도 아주 발랄함이 느껴지는데요. 실례지만 올해 몇 살 되셨어요? 제가 라디오 출연 섭외를 받고 그 사이에 해가 지났어요. 네. 하지만 제가 오늘은 만 29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0대였다가 해가 바뀌는 바람에 우리 나이로 30이 되셨군요. 네. 하지만 오늘은 만으로 20대라고 주장하시니까 20대 청년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지금은 녹색당 청년 비례대표 예비 후보로 그 선거를 준비하고 계신데 이전에는 어떤 일 하셨어요? 제가 지난해 10월까지 언론사에서 기자로 일을 했어요. 네. 네. 2017년에 처음 그 광주 지역 일간지에서 기자로 첫 발을 뗐고 이후에 프리랜서 기자를 하다가 네. 2018년부터 의료 전문지 기자로 일을 했는데 기자 생활하면서 에세이책도 한 권 냈어요. 책도 내시고. 네. 네. 그렇게 좀 글 쓰는 일로 밥벌이를 하고 네. 제 꿈은 사실은 작년 새해를 맞이할 때만 하더라도 성공한 월급쟁이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아, 성공한 월급쟁이. 네. 그런데 갑자기 진로를 바꾸신 이유는? 그게 아마 많은 제 또래 2030 청년분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 네. 취업 준비를 제가 구직 활동을 3년 6개월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처음 회사에 들어갔는데 연봉이 1,850만 원이었거든요. 네. 네. 그렇게 일을 하고 그런데 또 왜 열심히 일을 하면 10년 후에는 좀 집도 좀 사고 잘 먹고 살 수 있겠다는 좀 그런 희망 같은 게 보여야 하잖아요. 네. 근데 막상 일을 해보니까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심지어 언론사 기자였는데도. 네, 그렇습니다. 전문직이라고 부르는 그런 네. 기자였는데도 그랬고, 그래서 굉장히 우울한 나날들을 보내다가 내가 과연 이 순간에, 좌절하고 그냥 포기하고 그냥 하루하루 만족하면서 사는데,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내가 이렇게 힘든 건 내 탓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회를 바꿔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정치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네. 내가 힘든 건 내 탓이 아니다. 이 사회다. 네. 네. 이렇게 결론 내리셨다고 하는데 그래요. 정치를 하시겠다고 마음먹은 아직은 20대 정다연님 함께하고 계신데요. 지난달이에요. 핀란드에서는 34살의 여성 총리가 탄생을 해서 아주 큰 화제가 됐었어요. 저희한테는 신선한 충격이었죠. 왜냐하면 우리는 국회의원들도 대부분 50대시잖아요. 그런데 총리가 34살? 정말 깜짝 놀랄 그런 뉴스였는데요. 정치를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직 갈 길이 멀긴 한데 네. 머지않아서 꼭 일어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은 있습니다. 네.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선 그 30대 여성 총리가 굉장히 뭐라고 해야지? 놀라운 일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유럽에선 그렇게 충격적인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018년에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 국가에서는 이미 10대, 20대 국회의원 비율이 10%를 넘었어요. 10대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선거권 연령 자체가 낮기 때문에 네. 10대 의원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0대, 20대에 의원을 하게 되고 정치 활동을 하다 보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경험이나 노하우가 축적될 수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30대 총리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음.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선거권 연령을 물론 이번에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서 만 18세로 낮춰지긴 그랬죠. 했지만 앞으로 조금 더 낮추고 그리고 청년들이 정치 활동을 할 때 그 진입 장벽을 낮춰주면 우리나라에서도 머지않아 30대 총리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한 4년 남으셨잖아요. 34살 되시까지. 네. 네. 네, 제가, 화이팅 한번 외쳐드리고요. 저희가 이 청년의 먹고 사니즘 코너를, 오늘 두 번째 순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코너 진행 때 이런 얘기를 저희가 들었어요. 그 국회에서는 청년 관련법이 하나밖에 없다. 네. 정다연 예비 후보자도 청년이시잖아요. 이 네. 청년 정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정말 그 정치를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청년 정책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 본인이 청년임에도. 네, 근데 그게 저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많은 청년들이 청년 정책에 갈증을 느끼고 있지만 청년 정책에 실질적으로 그 관심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여유가 없어요. 예, 뭐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부나 지자체가 시행하는 청년 정책이 청년들의 삶에 밀접하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그 청년 시기의 특정한 문제로 보고 네. 청년을 시혜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예를 들어서 뭐 청년 수당 같이 유명한 이런 뭐 지자체들에서 시행하는 그런 정책만 하더라도 네. 또는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재직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적금이나 이런 것들 그 저축계좌 이런 걸 지원해주는 정책 이런 것만 하더라도 네. 뭐 가난을 증명해야 하고 또는 뭐 오랫동안 일을 안 했다는 걸 증명해야 되고 네. 결혼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직하는 것 또한 증명을 해야 하죠. 너무 증명해야 할 조건들이 많은데 그거에 비해서 청년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졌냐? 삶의 질이 높아졌나? 이런 걸 살펴보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거기에 시간을 쏟느니 차라리 일을 열심히 하자. 뭐 네. 아니면은 투잡을 뛰어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고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실질적으로 체감되지 않는 것들 그리고 그 시간에 열심히 차라리 일을 해서 돈을 더 벌자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셨는데 앞서서 청년수당 얘기를 하셨어요. 각 지자체장들이 먼저 도입을 해서 알려진 청년수당. 실제로 청년들은 이 청년수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청년수당이 아무래도 없던 것보다는 훨씬 네, 낫다.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문제는 그 청년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이 정말 까다롭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뭐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전북, 광주 등 전국 곳곳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대부분 이 지급 방식이 지역 화폐나 또는 그 지역에서 그렇죠. 사용할 수 있는 그러네요. 복지 카드 등을 통해서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네. 사실 혜택을 누리는 청년들은 굉장히 소수에 또 불과하고 청년들 입장에서는 청년수당이 청년수당 정책이 조건부가 아니라 기본소득 방식으로 좀 확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죠. 그래요. 그럼 제가 좀 꼰대 같은 얘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청년수당을 사실 기성세대들은 아니 우리 때는 정말 열심히 뇌가 노력해서 한 푼이라도 벌었다. 근데 요즘 세대들은 국가에서 돈도 주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그 기성세대가 청년들이 청년수당을 받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바라보는 방식에 대해서 저는 세대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대 차이다. 네.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네. 그러면, 기성세대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청년이었을 때 기억을 가지고 현재 청년들을 바라보는데, 네. 시대가 많이 변했죠. 그리고 경제적 상황도 달라졌고요. 네. 그 과거에만 하더라도 어떤 일자리든지 열심히 일을 하면 적어도 먹고 살 수는 있었고요. 또 어떤 일자리에서 일을 시작하더라도 열심히 일을 해서 계층을 이동해서 네. 소득 수준을 높일 수 있고 또 네. 집을 장만할 수 있고 좋은 동네로 이사 갈 수 있고 이런 기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은 사실 그 계층 사다리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네. 질 낮은 일자리가 너무 많이 범람하고 있고 이 와중에 구직난이 심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질 낮은 일자리에 한 번 진입을 하면 거기서 평생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이 첫 일자리에 굉장히 집착을 하고 미련을 가지는 겁니다. 처음에 좋은 일자리를 가지지 못하면 내 평생의 인생이 이 일자리로 결정이 되는구나. 첫 여기서 끝날 수도 일자리에. 있다. 네, 임금으로 결정이 되는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3년 6개월의 구직 활동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제가 서울권에 있는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네. 근데 제 학교 대학 동기들이 평균 3년 구직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받는 첫 임금이 사실 15년 전과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초봉 자체가. 그러네요. 네, 2천만 원대, 2천 후반대.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괜한 질문을 드렸네요. 답변 들으면서 좀 숙연해졌습니다. 네, 계층 사다리가 무너졌고 질 낮은 일자리에 한 번 들어가면 헤어나올 수 없는 현재의 구조상 이 청년들의 문제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일자리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보통 먹고 사는 일을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일자리가 있어야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듯해요. 청년들의 일자리 정책. 이거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까? 청년 일자리 문제만 생각을 하면 제가 한숨이 네, 저절로 올라 나옵니다. 계시는데요. 네. 문재인 정부가 임기 절반을 맞아서 네. 청년 고용률이 14년 만에 최고를 달성했다. 이건 네. 30년 만에 최고 고용률이다.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네. 근데 청년들 실감이 안 납니다. 네. 실제 청년들은 실감이 안 된다. 네, 이 지표가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근데 왜 그럴까? 네. 자꾸 살펴보고 생각하게 되면 이 지표상에서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가 있는 거죠. 실제 삶과 연결되지 않는 네. 뭐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이라는 제도가 있기는 하고 그게 정말 좋은 제도긴 하지만 이 최저임금 상승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정규직하면 늘상 떠오르는 안정적이고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고 4대 보험이 되고. 네, 그리고 네. 또 충분히 자기 역량을 발휘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일로 네.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말하는 건데, 사실 그 이름만 정규직이고, 사실 계약직과 조건이 전혀 다를 바 없는 이런 식의 정규직 일자리가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근로시간 같은 경우에도 단축한다고 하지만 법을 지키지 않는 회사가 정말 많습니다. 저도 일을 정말 많이 했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과로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 낮은 일자리들이 많은데, 네. 이 전반적인 일자리의 질을 올리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고용률을 올리는 이런 지표에 집중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실제 청년들 그리고 시민들의 삶과 동떨어진 이 성과가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자발적으로 과로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직장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래서 아마, 직장을 때려치고, 나는 이 길로 가야겠다라고 나선 정다연 예비 후보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자, 그러면 정치인을 꿈꾸는 청년 대표로서,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2020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는 2020년 총선에서 네. 청년 여성으로서의 목소리를 좀 날카롭게 내고 싶어요. 네. 그 얘기를 하기 위해 사실 제가 정치를 결심하게 된 거고요. 네.
청년으로서 여성으로서 그 일상에서 일을 하면서 느꼈던 그 부딪히는 한계에 대해서 이제 네. 아무도 해주지 않는다는 걸 좀 깨닫게 되고 제가 이게 정말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하다 이 얘기를 2020년에 하고 싶습니다. 네, 청년의 먹고사니즘.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로 실제 청년 한 분 모시고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녹색당 정다연 비례대표 예비후보였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1월 4일 토요일 순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그리고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랭카의 더 쇼 준비했고요. 저는 일요일인 내일 저녁 8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양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I don't know where to go, can't do it alone. I've tried, and I don't know why. Slow it down, make it stop, or else my heart is going to pop. 'Cause it's